자, 지난 시간 몇 가지 질문 중에 또 잠시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 질문은 다양성과 공통 특성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다양성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가지는 이유 자체가 우리의 적응 격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성이 이렇게 일어났다면은 이 적응하기 훨씬 적응하기가 훨씬 어려운 험지에는 다양성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적응을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그냥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우호적이어서 그런 데서는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실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적응의 노력 여부에 관련이 없이 이미 우리의 기저에, 우리의 하나의 본능으로서 마치 무슨 본능처럼 깔려있는 것이 다양성이다. 다양성의 본질은 적응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왜? DNA 때문에. DNA 자체가 어차피 다양성이라. DNA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변하는 게 그의 특성이야.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가만히 시간을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다양성을, 다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 다양성이 속에 숨겨가지고서 표출되지 않고 가만히 잠복해 있을 뿐인데, 그게 이제 표출이 되는 시기가 바로 적응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환경이 갑자기 변했을 때, 그러면 많은 이들에겐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나의 무기인 하나의 특별한 다양성이 이제는 나의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하고, 드디어 이제 내 세상이 왔다라고 막 휘젓고 남의 불행을 짓밟고 나의 행복을 펼쳐지는, 그것이 일단 진화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습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비슷한 질문인데, 개인의 개별적인 적응 자체로 돌연변이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우리 분리시켜 놓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적응 여부는, 개별적인 적응 여부는 그냥 돌연변이가 있든 없든, 돌연변이 유무를 떠나서 하나의 독립적으로 적응은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떤 특별한 돌연변이는 그 적응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유리하게 할 뿐이지, 운 좋게. 우리는 그 운을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순전히 이것은 운인 것이지, 뭐 당신이 잘나서 이 어떤 특별한 적응을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죠. 이것은 첫 번째 문제는 돌연변이가 예측이 가능하냐? 완전 무작위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야.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일어나는 실수를 우리가 다만 비율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지. 빈도를. 왜냐면 항상 일어나 왔던 거니까 하던 대로. 그래서 그 빈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DNA를 가지고, DNA 염기서열 변화를 가지고 진화적 유연 관계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돌연변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값이 이미 우리에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구나라는 것을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상관관계를 그거 믿고서 하는 것일 뿐이지, 돌연변이 자체 내에서 어느 지역이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은 절대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돌연변이가 어디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고 어디는 잘 안 일어났는지는 확연히 존재를 해요. 이건 웬 모순이야 또? 우리를 전부 조사를 해보면 우리의 유전체를 예를 들어서 염기서열 분석을 했다고 칩시다. 요즘은 그거 일주일밖에 안 걸리니까 그까짓 거. 조금만 더 있으면 하루 만에 다 될 테니까 일주일에 한 돈 100만 원도 안 들이면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요즘 우리는 전부 지갑에 돈 100만 원 정도는 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짓 거 염기서열 분석 할 수 있어. 유전체 분석을. 그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한 2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고돈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막 흥분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염기서열 분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 우리 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이유가 그럼 다 염기서열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르겠지. DNA 염기서열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일단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런 것이 모두 골고루 쫙 돌연변이가 무작위 일어나니까 전부 쫙 골고루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거죠. 해보면 확실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어떤 소위 말하는 돌연변이의 핫스팟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어. 어느 지역은.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잘 안 발생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조사했는데 이 지역은 왜 전부 다 똑같냐? 돌연변이가 하나도 안 일어났네? 하는 지역이 있고 그건 왜 그럴까? 그럼 좀 전에 얘기한 나의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야. 확실히 돌연변이가 어느 지역이 잘 일어나고 어느 지역이 잘 안 일어난다는 그런 이게 있네 선호도가. 금세 꼬리 내릴 걸 왜 괜히 거짓말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내가 얘기한 돌연변이는 무작위 일어난다. 예측할 수 없다. 어디가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실제 데이터는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죠? 불행한 과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우리가 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돌연변이가 무작위로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역에만 많이 빈번하게 있는 얘기는 그 어떤 빈번하지 않은 지역에 지금 빈번하지 않은 지역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유전자. 헤모글로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돌연변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DNA 염기서열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밖에 거의 확률상으로 어쩌다가 정말 로또 맞은 듯이 그런 염기서열의 변화가 훨씬 더 긍정적인 새로운 기능을 얻어가지고서 갑자기 야 나는 어떻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코로나에 전혀 안 걸리게 됐다 야 미안하다 하고 니들은 코로나 잘 걸려봐라 하고 그런 경우가 어쩌다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돌연변이는 훨씬 더 안 좋은 기존에 있는 잘 써먹던 유전자가 망가지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그 유전자는 기능을 잃게 될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전자가 정말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유전자일 경우 헤모글로빈 없으면 어떡해? 숨을 못 쉬잖아.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죽어야지. 별 수 있어? 그러니 헤모글로빈의 돌연변이가 불행하게 생긴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유전자, 전체적인 모든 염색체에는 유전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들이 있는 지역보다는 사실 유전자가 없는 지역들이 옛날에는 그것을 학자들은 그 지역을 쓰레기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있어 하고 왜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되지 하고 하나 그 많은 쓰레기 지역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이러스들이 왔다 들락날락했던 흔적 또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망가져봤자 변해봤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데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무슨 DNA 핑거프린팅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지문처럼 요만 피 한 방만 가지고 이게 누구의 유전자인지 알아내고 뭐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뭐 헤모글로빈 지역을 염기서열을 조사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너나 나나 다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마치 우리의 지문처럼 모든 각 개인이 고유하게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변해도
아무런 영향을 내가 그 결과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 지역은 마구 변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지역은 돌연변이 덕택에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갖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친자검사도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어떤 범인을 찾아내는 것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도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거 뭐 너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거 이기적 유전자 보고 지금 하는 얘기지 라고 물론 이기적 유전자 나도 보긴 했으나 처음에 읽으면서 이건 괜히 잘난 척하는 건가? 이 사람 왜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 정도지만 이것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그런 유전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지배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그 영향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할 때 유전자 때문이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은 유전자 때문이야라고 이제 치부를 해버린 건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니 뭐 유전자가 왜 지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왜 생겨? 그건 아니지.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모든 생명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정말 미스테리예요. 그렇죠? 왜 그러지? 참 희한해. 왜 그렇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부들 다 하나같이 살라고 받은 거죠. 참 희한한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을 사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유전자이지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있으니까 유전자는 그게 현실적으로 구현을 시켜주잖아. 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복제를 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살겠다는 그 꿈을 현실적으로 그 대안으로 가장 타당한 대안으로 구현을 시켜주는 그것을 어쩌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직 확실히 규정을 지을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즘 최근에는 또 이기적 유전자에서 이 DNA가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또 다른 생물학자와의 대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뭐 도킨스도 인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창발성에는 시스템 생물학이 유전자를 대신해서 뭐 모든 것을 조절한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현상일 뿐이지 시스템 생물학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 주체는 아니거든요. 역시 주체는 그냥 DNA예요. 유전자도 참 희한한 존재지. 그거 덕택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쓸데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자면 뭐 영생을 하기 위해서 7가지 생명체의 공통적 특성이 발현된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지. 다만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영생을 하려고 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가능해. 왜? DNA가 계속해서 복제를 하고 세포 분열을 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지난 시간에 본 7가지 공통적인 특성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이 게임에 동참한 현재 아직도 게임에 남아있는 이 우리들은 보면 전부 이것을 이 중에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다 보이게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영생을 위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죠. 대답을 했죠. 이건 제가 왜 그런지. 그렇죠. 유전자가 어떻게 욕구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지. 유전자는 그냥 물질이지. 근데 어쩌다 보니까 분열을 할 수 있는 물질, 참 희한한 물질인지 DNA가.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이게 뭐 아주 제대로 타당성이 있는 논쟁거리 같잖아. 철학적인 얘기일 뿐이지. 철학 시간에는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으나 생물학적인 시간에서 이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는 될 수가 없지. 왜?
R이 먼저 딱 생겨났다고 칩시다. R은 절대로 혼자서 지속 가능한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R은. 그러니까 R은 물고기도 알을 낳고 누구도 알을 낳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생식을 하다 보니까 닭도 어쩌다 보니까 알을 낳게 된 습관적으로 알을 낳아서 생식을 하게 된 그 부류에 속했던 생명체이니까 알을 낳게 됐지만, 그러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이나 닭이나 출발 시점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할 수는 있으나 누가 봐도 닭이 먼저지 당연히. 닭이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습게 얘기할 수 있죠. 닭이 처음에는 무성생식을 하다가 무성생식으로 그냥 자가 분열 막 하다가 보니까 심심해. 아 이거 심심한데? 심심하고 또 비효율적이야. 분열하니까 클론이 생기니까 갑자기 동시에 다 폭망할 수 있는 가능성, 위험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섞어보자. 어떻게 섞을까? 그럼 생식을 해야 되겠지? 생식을 하면 유리하더라. 근데 생식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를 낳자? 또는 알을 낳자? 그 중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알을 낳게끔 진화를 하게 된 것이지, 절대로. 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지. 이거 역시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진화로 없어졌던 형질,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냉장 안에 들어있던 셀룰로스를 분해시키는 효소를 다시 불러오면은 우리의 맹장의 기능이 새롭게 진화할 수가 있지. 옛날의 맹장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 안에 종이를 씹어 먹어도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들을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입주를 시켰는데 방백을 아주 갑자기 없어졌거든 얘네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와서 갑자기 뭐 먹을 게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야 이거 우리는 풀뿌리를 뜯어 먹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사정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여기다가 새롭게 다시 그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미생물을 이제 초대를 했다면 새롭게 진화를 할 수가 있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진화는 그냥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식으로 절대로 못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조금씩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왜냐면 진화의 근원은 전부 돌연변이 아닙니까? 돌연변. 유전자에서 뭔가가 변해서 그게 살짝 기능이 조금씩 변해서 이게 나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다행이고, 이게 퇴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불행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롭게 생겨나기가 많은 경우는 힘들지.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기생충은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버리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지. 필요 없어 하고. 근데 그 기생충이 갑자기 살다가 갑자기 미토콘드리아가 그리워져가지고서 다시 돌아와줘 한다고 그게 그 당시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지. 매우 힘들지 않겠어요?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그대로 구글을 가지고 있지, 자식 좀. 그러고 있다가 미토콘드리아 잠시 좀 넌 숨죽이고 있어 하고 비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게 필요해져서 다시 새롭게 진화시킨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좀 했었어. 이게 모르게 과격하게 쫓아내버리면 곤란한 얘기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경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진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을 생각해 보면 뭐 그다지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경우마다 케바케지 있을 수는 있지. 예. 그래서 생물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단언하면 절대 안 돼. 요것만이 해다 하면 찾아보면 언젠가 꼭 예외가 분명히 나오거든. 그래서 좀 머쓱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내일 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 학문이 생물학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하고, 갑자기 산소 농도 이렇게 했다고 왜 갑자기 뚝 낭떠러지 떨어졌느냐, 이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의 우리 인구는 지금 사람의 인구 수는 지금 더 포화 상태로 훨씬 더 넘어서서 너무 많아. 계속 천년만년 우리가 계속 인구수를 이렇게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폭발해. 이제 하다 보면 전부 다 같이 멸종을 하지.
그러면 인구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수가 뚝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산소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뭘까? 산소가 갑자기 늘어난 이후에 반작용인 것이죠. 산소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산소를 뿜어내는 그 광합성을 하는 그 생명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막 늙혔지.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들끼리. 아우,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줄여드릴 때는 연착륙이 힘들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 지들끼리 알아서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연착륙 대신에 이런 식으로 무리가 따르는 경착륙 때문에 그들이 이제 너무너무 급격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으로 살기가 힘들어져서 갑자기 줄어들게 돼요. 그들의 수가. 그러면 산소도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작용으로 그렇게 됐다고 추론이 됩니다. 이건. 원핵생물에게만 산소가 해로운 것은 사실 아니고 진핵생물이 산소가 이롭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줘서 다행히 그런 것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어쩌다가 고맙게도 우리를 방문해 줘가지고서 우리가 진핵세포가 된 것이고 그러면서 에너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다가 간의 수공업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다가 갑자기 공장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생산해내는 혁명이 우리를 이제 진핵생물로 변화시킨 것이지 산소가 있지 않았던 시절에 적응을 했던 그런 생명체들은 지금도 많은 생명체들을 보면은 산소를 극혐하는 생명체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 산소 싫어하면서 특히 원핵생물들에게 이런 생물들이 많지. 그래서 왜냐하면 산소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호의적이지 못한 이 원소거든. 너무나 욕심쟁이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산소 하면 딱 우리 뇌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전자가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전자는 무조건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있는 전자 다 내놔. 웬 양아치야?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털고 전자 내놔 해서 다 털리기 때문에 활성산소 하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우리 전자를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그들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서 우리의 세포막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늙게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원핵생물에게만 특별히 딱 이 산소가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그거를 잘 활용을 하는 법을 배워서 다행인 것이지. 이거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한 흔적이 들어오면 봤는지 모르나 영어로 이거 빨간색에다가 이거 들어봤어요? 트랜스포존이라고? 한국말로 전이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하네요.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딱 보면은 갑자기 어떤 유전자가 툭 튀어나왔다가 또 이상한 데서 가면 쑥 들어가 버려. 뭐지? 그건 지가 뭔데?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근원이 사실은 바이러스인 것인데 그러니까 트랜스포전이라는 것이 왜 있느냐? 옛날에 바이러스가 더 감염을 했다가 바이러스는 감염을 해서 들어오면은 많은 경우에 그 바이러스가 DNA 바이러스일 경우에는 우리의 유전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유전자 안으로, 그러니까 염색체 안으로 쭉 들어가는 거지. 실례합니다 하고 쭉 들어가 버리고 쭉 들어가는 그 지역이 갑자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주요한 유전자의 정중앙을 관통을 했다면 그 유전자는 망가져 버리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들어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도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지. 그럼 들어는 갔는데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영구미라되는 그런 식으로 한 지역이 실제적으로 인간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끝내보니까 세상에 웬 놈의 트랜스포전이 이렇게 많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보니까 트랜스포전이 없는 데가 없어. 이 비율 자체가 트랜스포전이 너무너무 많은 거다. 진핵생물 좀 더 유전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개수가 이 지역이 훨씬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DNA가 훨씬 많다고 해서 염색체 길이가 길고 DNA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그런 쓸데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흔적들만 괜히 쌓아놓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반전이 그런 것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가만히 내두지 말고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 먹자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부여를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이 또 이제 새롭게 생겨난 흔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서 바이러스의 흔적은 트랜스포전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트랜스포전들이 모든 생명체 다 존재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으면. 그 다음에 이거보다 훨씬 더 세균의 경우에는 이거 들어봤어요. 요즘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는 잘 알 거 아니에요. 노벨상도 받고 요즘은. 이거 알아요? 뭐라고 읽어 이거? 크리스퍼. 크리스퍼가 뭐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알고 있잖아. 크리스퍼. 이게 뭐냐면 사실은 세균이 자기들한테 들어온 바이러스를 그냥 절치부심해가지고서 내가 너를 꼭 기억을 한다 하고서 쌓아둔 바이러스들이 들어왔던 것을 축적한 바이러스의 DNA 절편들을 자기 유전체 안에 쌓아둔 기록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크리스퍼인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유전체를 변화시키는 편집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균도 역시 뭐 우리만 바이러스한테 시달린 게 아니라 세균도 오죽 이가 갈렸으면 이런 식으로 크리스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들어오는 세균을 내가 너 기억해뒀어. 또 들어왔어? 넌 이제 끝이야. 하고 세균도 일종의 이 획득 면역이 있어요. 이렇게. 그 방법이 크리스퍼입니다. 바이러스 변이나 세포의 변이는 결국 다 돌연변이, 유전자의 돌연변이입니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유전자가 결정하는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기능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해서 그런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간단하고 그들은 누구 하나가 죽든 말든 살든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워낙 수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변이가 자유로운 것이죠. 똑같은 변이이긴 하나.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DNA 염기서의 분석을 비교를 해가지고서 계통을 딱 확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와 가장 가까운 바이러스나 하고 이런 식으로 계보를 짜다 보면 그게 그 바이러스들의 공통 조상까지도 쭉 그런 계통들을 설립을 할 수 있지 바이러스들. 그래서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들끼리는 자기네들의 계보, 족보를 쫙 다 가지고 있어. 그들도. 없어요. 아무도. 바이러스가 생명체로 주장하는 멍청하지는 않지만 왜? 주장할 수는 있지. 견해 차이니까. 왜 바이러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데 왜 요게 아니라고 해서 굳이 세포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또는 바이러스 나름의 자체적인 대사작용이 없다고 해서 생명체로 간주를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니 뭐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를 생명으로 간주하든 안 하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야. 바이러스를 우리가 생명체로 간주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런 쓸데없는 주장을 해가지고서 학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거는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글쎄 사람한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해 주긴 힘들지 않겠어요?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질문에서 왜 굳이 그것을 절박하게 강박 같은 어떤 부담감을 가져야만 될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잘못. 그러니까 지식 외에 어떤 요소들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것을 반드시 내가 이것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강박이 훨씬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의 세대는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갖춰야 돼, 이것을 해야 돼라는 어떤 쓸데없는 부담감이 혹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내려놓으세요. Let it go.
하면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하고 싶어, 이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게 정말로 느끼게 된다면 피부로 생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고의 확장은 저절로 그 생물학을 점점점 조예가 있게 이렇게 좋아서 이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추게 됩니다. 지식 위에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러 내가 생물학의 사고의 확장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딱 챙겨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사람마다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회방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생물학이 좀 재밌어? 하고 싶어? 그럼 조금만 들여다봐.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생물학은 절대로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는 점은 조금 보면 알 거야. 왜 생물학이 암기 과목이 아닌지. 그래서 그 점만 알고 생물학 역시 역사학처럼 생물학은 역사학처럼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웃기지? 역사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또 역사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인간이 있네? 난 절대로 역사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고등학교 때 역사학을 제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절대 안 해요. 역사학은 항상 인과관계가 있으며 흐름을 따라서 결과를 딱 보면 역사학생은 저절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것이, 이것을 하나하나 개개인을 무슨 뭐 연도 외우고 왕 외우고 뭐 하면서 짜자짜자 하면 요즘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지.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공부해서 참 안습스럽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역사가 스며들게 되거든요. 생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늙음하게 생물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추론을 하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게 생물학이지, 하나하나의 용어, 생물학의 용어가 너무 힘들어요. 모르면 어때? 용어 같은 거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쓸데없이 좀 길었나? 미안. 벌써 31분이다 야. 이러니까 내가 이거 질문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많이 채택을 했는데, 요거를 운영의 묘를 조금 사실 살리긴 살려야 돼. 이거 확실히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되겠으나.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왜 DNA에 이건 대충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이 됐겠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흔히 예를 듣는 게 항상 일란성 쌍둥이 얘기를 많이 듭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탁 태어났을 때 그 두 일란성 쌍둥이 형제는 DNA 염기서에 분석을 해보면 100% 동일하겠지. 쌍둥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란성 쌍둥이가 잘 살아서 100년 후에 서로 다시 재회를 해서 형 그동안 잘 지냈어? 야 반갑다. 그동안 잘 지냈구나. 자, 우리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 DNA 검사 한번 해볼까? 하면 요즘은 한다니까, 요즘은 된다니까. 그게 지갑에서 2만 원 꺼내가지고서 야 우리 DNA 검사 한번 하자. 뭐 일주일 만에, 사흘 만에 또 나오는 게 한 5년 있으면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면 100% 아이 우리 쌍둥이인데 무슨 또 DNA 검사를 해? 쓸데없이. 그 돈이면 이건 안전하지. 근데 어떨까? 100년 후에 어떨까? 틀릴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왜? 100년 동안 서로 각자 살아오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서로 생겼기 때문에 확률이 더 이상 응애 같이 태어났을 때 100% 보장하던, 왜? 우리는 쌍둥이니까 가 아니라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쩌면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5,0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5,000년 후에 다시 만났으면 이거는 정말로 둘이 DNA 분석을 서로 했을 때 틀릴 확률은 매우 높지. 근데 5,000년이 아니라 5만 년이라면 장담한다. 틀린다 이거. 50만 년? 500만 년? 100% 이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이거. 왜? 돌연변이. DNA는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DNA 염기설 차이와 진화중. 지금 여기서 비유한 쌍둥이라는 얘기는 그 부모가 공통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통조상으로부터 갓 분리했을 때 그때는 서로 동일하나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오래전에 공통조상으로부터 분리했느냐가 바로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태어나서 5만 년을 살았느냐 50만 년을 살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과거의 역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그동안에 DNA가 변화할 시간적인 여유가 짧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DNA는 그냥 산술적으로 이게 이렇게 변하는 비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적으로 이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DNA가 얼마만큼 변했다 하면, 아, 그동안에 너희 둘이 갈라진 지 얼마 됐구나. 시간이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DNA를 이용해서 염기서열 분석으로 이 진화적 유형을 추적을 할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얘네들의 공통 조상이 언제 같이 공유했었다는 게 계산이 딱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정말 좋은 거지. 그게 옛날에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분류학적으로는 매우 애매모호하거든, 사실. 화석을 가지고 화석에서 공통조상의 흔적을 찾아와서 그 화석이 얼마나 오래된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추적을 해서 하는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확도 높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이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대전제에는 무엇이 가장 근본으로 깔려야 되냐?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든 것은 쓸데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이 사실이 나중에 틀렸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다 짐 싸고 어디 도망가서 숨어야지, 산속에.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하고. 그러나 여태까지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막 하는 것인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모를 얘기고. 그게 생물학을 공부하는 매력이라고 나는 느끼니까. 그래서 결국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 돌연변이, DNA 염기서열 변화에 따른 돌연변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더 축적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좋은 것은 이 돌연변이가 무작위이기 때문에, 무작위라는 얘기는 이것은 그냥 시간의 함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게 어딨니?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종 분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종이란 무엇인가? 두 개의 독수리입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볼드, 대머리 독수리, 흰 대머리 독수리. 아프리카 가면 또 나도 있다 하고 두 독수리 보기에 똑같지? 그럼 이 둘은 같은 종일까? 아니야, 틀린 종이야. 응? 이것만 보고 봅시다. 누가 봐도 이들의 그 각자의 정체성을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사진들의 얼굴들은 다 틀리지. 그러나 이들은 전부 다 같은 종이잖아, 이 얼굴들은. 여기 마찬가지야. 다 틀리거든, 자세히 보면. 그러나 다 같은 종이야. 그러면 종은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와 나가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우린 서로 다른 종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하잖아, 이거. 또 너하고 나하고 너무 같으니까 우린 같은 종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전에 바로 전 슬라이드의 경우처럼 이건 애매하잖아. 뭐지? 그럼 종을 너하고 나는 서로 다른 종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척도,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성생식을 하는 이 동물들을 가지고서 정의하기에는 아주 편리한 효과적인 그런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교배를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으면, 그런데 그 자식이 또 멀쩡하게 새로운 자식을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의 일원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것을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고 합니다. 원어로 biological species concept라고 해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무리 서로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막 애틋하고 사랑을 느껴도 둘이 같이 이게 안 되고,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혹시 자식을 어쩌다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밑에 낳을 수 없다면 그 둘은 같은 종의 일원이 아닌 것이지. 너무나 이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심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DNA가 같은 종끼리는 유전자가 서로 공유가 된다, 교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만 어떤 이 형질이 생겨났을 때, 새로운 종은 언제 태어납니까?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순간은 어떤 새로운 형질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얘기를 또 무시무시하게 또 코로나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 여기 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대해서 슈퍼 면역력을 가진 어떤 새로운 인간이 돌연변이에 있어서 탄생을 했어. 그 사람 하나가 태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이제 새로운 코로나에 대한 저항성을 이제 진화했어 라고 얘기를 못해요. 항상 진화는 종의 개념에서, 종 단위에서 발생을 해야 진화라고 인정을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집단에서, 이 개체군에서 한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일이 벌어져야 돼. 무슨 일? 나머지는 다 죽어야 돼.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부 다 멸종을 시켜서 이 사람 혼자 태어나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물론 그 사람의 배우자도 살아남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결국 그 코로나 저항성 유전자가 이 모든 집단의 개개인이 전부 다 가지게 되는 그날까지 해가지고서, 그러면 새로운 종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옆 동네에 있는 옆 동네에 가보니까 그 누구도 코로나에 대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새로운 형질이 태어난 거예요. 형질. 그 형질이 이 집단을 최소한 지배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형질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질이, 야, 나도 한번 줘봐. 그 형질 좋은데? 나도 가져. 우린 서로 교환할 수 있잖아, 그 형질을. 생식을 통해 가지고. 그럼 얘가 좋은데 너 한번 가져봐. 그래서 서로 이게 가져갈 수 있으면, 교환이 되면은 결국 그는 나의 일원이잖아. 종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종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게 단절이 됐다는 얘기죠. 이 형질이 건너갈 수 없는. 어떻게 이 형질이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식이잖아. 동물의 입장에서.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따로 독립된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종 개념이 바로 왜 하필이면 교잡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허물어지면, 서로 간에 교잡이 될 수 있다면 나의 특별한 어떤 형질이, 나의 종을 대표하는 특별한 형질이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 옆 동네 종합. 그러면 이 두 종이 같이 합쳐져도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예외적인 것들이, 이런 생물학적인 종 개념에서도 사자와 호랑이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 행동학적인 측면에서 원래 자기들끼리 이미 분리가 돼서 고립돼서 멀리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이 더 이상 서로 교잡을 안 하려고 해서 새로운 종으로 이미 확정이 지어져서 그렇지, 억지로 하다 보면 시키면 사실 되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예외들이 조금 있기는 하나, 어쨌든 이 개념이 잘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동물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자가 수정을 한다거나, 식물들은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자가 수정을 사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게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개념이긴 하지.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또 다른 이 방식을 적용해야 되긴 하나, 어쨌든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잘 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이 무슨 엄청나게 많은데 파악이 안 된다라는 종,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멸종을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의 사담이고 여담이고. 그래서 그 종의 개념에서 찰스 다윈이 매우 뛰어난 해안을 가지고 이 종이 새롭게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자연의 환경이 어떤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그 당대. 그래서 14판인가까지를 인쇄를 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로 갖고 나갔던 책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깨달은 것은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금수저덕택에 여행을 쭉 범선을 타고 여행을 다 다니다가 갑자기 그 남미에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데서 새들이 종 분화를 일으키는 것을 딱 보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흔적이 이 새들의 조상은 딱 한 종류인데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새롭게 종이 탄생을 했지? 그래서 각자의 환경 조건에 맞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었지라는 대한 설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좋은 건데, 결국에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종 분화를 이제 드라이빙하는, 이제 주도하는 하나의 힘이라고 설명을 지칭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5가지 인자가 자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요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그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2가지, 요 2개는 이것을 우리가 얼핏 항상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존재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선택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은 클론이라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살아남거나 전부 다 멸절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형질 자체가, 그 다양한 형질 자체가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유전에 관한, 이거 없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바빠지는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안. 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가 보다. 시험에 안 나오겠다 없으면, 그지? 그럼 일단 다 닫아버리네. 아이 참. 그래, 맞아. 그래서 형질 자체가 이제 다양한 것들은 유전자의 다양성을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들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로 이제 물려받을 수가 있겠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갈등이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이 항상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조금 뭐 자연 환경에 적응을 안 해도 같이 전부 다 같이 모두가 모든 자손들을 낳고 싶은 대로만큼 낳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항상 이게 부족하거든. 내가 요구하는 자원보다 실제로 가용한 자원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지? 경쟁이 생긴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나는 항상 꿈꾸는 나의 이상적인 유토피아는, 내가 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A+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세상이 나의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나를 못하게끔 나를 좌절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된 누구에게인가만 A+를 할 수 없이 줘야만 되는 그 경제 덕택에 여러분들은 막 그 A+를 받기 위해서 막 광분을 한단 말이야. 쓸데없이. 그게 뭐라고? A+ 도대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변화가, 이 여러 가지 형제 중에서 그 중에 일부만이 소위 말하는 선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된 자들이 항상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뭐 네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건 운이라니까. 이거는 항상 자연 환경이 그때그때 변하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사실은 너보다 뛰어난데 그럼 뭐야? 그 자원, 그 많은 놈의 자연이 이 뛰어난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이 옆에 이 멍청한 놈을 선택한 그런 자연으로 그때 어쩌다가 운이 없게 바뀐 건데, 그게 정말로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네안데르탈인을 전부 억누르고 전부 멸종시키고 우리가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렇게 살아남는 게 우리가 무슨 뛰어나서 됐다고 굳이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건데, 그때 당시의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을 한 사람이 개참을 산 적자 생존인데, 자, 그런데 요거를 자연선택의 이론 전에 먼저 이걸 가지고서 한번, 라마르크라고, 아유 슛 안되겠네 이건.
자, 그럼 라마르크는 다음 시간에 이걸 또 아이고 어쩌지 이건 끝낼 줄 알았더니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